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 정해철의 영정사진이 검은 리본과 함께 걸려있고 조화가 빼곡히 늘어선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68세의 오말수는 상주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어머니 좀 드세요. 딸 수진 45세의 죽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친다. 어떻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는가. 옆에서 사위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한다. 오후 이 시경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진다. 70대로 보이는 여인이 검은 한복을 입고 나타나 조문객들을 해치며 들어온다. 그녀의 얼굴에는 말순 못지않은 비통함이 서려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표정이 뒤섞여 있다. 잠깐만요. 김영자 70세가 큰 소리로 외친다. 빈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이건 내 남편 장례식입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말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린다. 김영자입니다. 정해철의 첫 번째 부인이요. 영자의 목소리는 확고하다. 1978년부터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부인은 나예요. 빈소 안이 아수라장이 된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진다. 수진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와 40년을 함께 사셨어요. 40년? 영자가 비웃는다. 나도 45년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사업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군요.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사위 민호가 급히 부축한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 말순이 중얼거린다. 영자는 핸드백에서 낡은 혼인신고서를 꺼내 흔든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1978년 3월 15일 정해철과 김영자의 혼인신고서예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두 여인의 대치는 계속된다. 조문객들 중 일부는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고 일부는 불편해하며 자리를 뜬다. 저는 1982년에 아버지와 결혼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혼인신고서도 있고 모든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럼 중혼이네요. 영자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뜬다. 법적으로 먼저 결혼한 사람이 정식 배우자예요. 당신들은 불법으로 동거한 거라고요. 말순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본다. 정말 해철 씨와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45년 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부산 감천동 작은 식당에서 일할 때였어요. 그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꾼이었죠. 하지만 꿈이 컸어요. 언젠가 큰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성공하겠다고. 영자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다. 빈소 밖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고려한다고 말하자 말순이 간신히 정신을 차린다. 일단 조용히 해주세요. 조문객분들이 계세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영자는 물러서지 않는다. 40년 동안 속았다니. 그 사람이 두 집을 오가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바보처럼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한다. 어머니,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요.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영자 뒤로 한 남자가 나타난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영자의 아들 진우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우야, 내 아버지야. 45년 만에 찾은 내 아버지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메인다. 빈소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다. 정해철의 영정사진만이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떠 있지만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나를 이렇게 속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례식은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전날의 소동으로 인해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말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정말 해철이 자신을 속이고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일까? 오전 10시 영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 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있다. 어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다시 왔어요. 영자가 말순에게 말한다. 이번에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말순의 딸 수진도 급히 가족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두 변호사가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영자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연다. 저희 의뢰인 김영자 씨는 1978년 3월 15일 정해철 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보여준다. 이것이 원본 사본입니다. 부산 서구청에서 발급받은 것입니다. 수진 측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한다. 하지만 저희도 혼인신고서가 있습니다. 1982년 5월 20일 정해철 씨와 오말순 씨의 혼인신고서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신고된 것입니다. 두 혼인신고서가 탁자 위에 나란히 놓인다. 둘 다 진짜처럼 보인다. 도장, 서명,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렇다면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민법상 중혼은 무효입니다. 먼저 신고된 혼인만이 유효하죠. 잠깐요. 박 변호사가 반박한다. 중혼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해철 씨가 첫 번째 혼인을 해소했다고 믿고 두 번째 혼인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가 날카롭게 묻는다. 말순이 조용히 말한다. 해철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젊은 시절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헤어졌다고. 정식으로 이혼했다고 했어요. 이혼? 영자가 소리친다. 이혼한 적 없어요. 나는 45년 동안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때 경찰이 도착한다. 어제 신고를 받고 조사하러 온 것이다. 장 형사가 상황을 파악한 후 말한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두 분 모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라니요? 말순이 당황한다. 중혼죄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어떤 법적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 형사가 설명한다. 영자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것도 보세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해철이 부산으로 보낸 생활비 송금 내역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수진이 놀란다. 1981년까지요?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송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영자가 계속한다. 1985년에도 목돈을 보냈어요. 500만 원이나 됐죠. 사업이 힘들어서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편지와 함께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1985년. 그때는 우리가 결혼한 지 3년 됐을 때예요.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한다. 이것만으로는 중혼의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예요? 영자가 흥분한다. 45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은 범죄자예요. 이때 영자의 아들 진우가 어머니를 말린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진우야, 내가 뭘 알아? 너는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영자의 목소리가 메인다. 수진도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어머니,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나는 괜찮아.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영자를 바라본다. 정말 해철 씨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45년 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영자가 차분히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19살이었고 그 사람은 25살이었어요.
부산 감천동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정말 성실하고 꿈이 큰 사람이었어요. 말순도 기억을 더듬는다. 저도 해철 씨를 1981년에 처음 만났어요. 서울 을지로 작은 공장에서 일할 때였죠.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작은 건설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시기에 두 곳을 오가며 살았다는 얘기네요. 김 변호사가 정리한다. 장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한다. 일단 정확한 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들을 모두 수집해야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증인이요? 수진이 묻는다. 네. 두 분의 결혼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친구, 이웃, 동료 등등. 영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부산에 아직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1978년 결혼식도 제대로 올렸어요. 작은 식당에서였지만 하객도 50명 정도 왔었고요. 말순도 말한다. 우리도 1982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서울 을지로 작은 식당에서요. 사진도 있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본다. 둘 다 같은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믿고 살아왔다. 누가 진짜 부인일까? 아니면 둘 다 피해자인 것일까? 해철의 영정사진이 여전히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장례식은 이제 단순한 고별식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이중 생활을 파헤치는 법정이 되어버렸다.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정해철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였다. 그는 정해철과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해철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왔다. 죄송합니다. 급한 해외 출장으로 늦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빈소에 들어서며 말한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조문의 의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말순과 영자가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변호사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표정은 심각했다. 오말순 여사님 그리고 김영자 여사님. 최 변호사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말한다. 정해철 씨로부터 맡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뭘 맡았다는 거예요? 영자가 날카롭게 묻는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한다. 유언장입니다. 정해철 씨가 5년 전에 작성해 제게 맡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빈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최 변호사에게 집중된다. 유언장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네.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최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꺼낸다. 정해철 씨는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장례식에서 직접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자의 아들 진우가 앞으로 나선다. 그 유언장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봉투를 뜯기 시작한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해철 씨의 재산 규모를 알고 계시나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버지는 재산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건설업을 하신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정해철 씨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한다. 서울 강남과 부산의 부동산만 20여 채, 그리고 건설회사 지분, 예금 등을 합치면 약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말순이 깜짝 놀란다.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요? 네. 그분은 매우 신중하게 재산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의 처리에 대해 유언장에 명시해 두셨습니다. 영자도 놀란 표정이다. 40억이나. 그럼 그 돈으로 두 집을 오가며 살았다는 거네요. 최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친다.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정해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은 두 가족 모두에게 공평히 나누어 상속한다. 김영자와 그녀의 아들 진우에게 50%, 오말순과 그녀의 딸 수진에게 50%를 상속한다. 빈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진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다. 두 가족 모두에게 말순이 중얼거린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한다. 나는 평생 두 여인을 사랑했고 두 가족 모두 내 진짜 가족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두 가족이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재산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영자가 분노에 떤다. 지금까지 속이고 살더니 죽어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수진도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분이셨나요? 두 가족을 모두 인정한다니. 더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읽는다. 단 이 유언장의 효력은 내 두 아내가 모두 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할 때만 발생한다. 만약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영자가 소리친다. 법적 다툼을 하면 기부한다고요? 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말순이 깊은 한숨을 쉰다. 그 사람답네요. 죽어서도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군요. 진우가 어머니에게 말한다. 어머니, 이렇게 되면 법적 다툼보다는 합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자는 화가 나 있다. 45년 동안 속이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수진도 복잡한 심정이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두 가족을 모두 인정하셨다면. 인정할 수 없어. 말순이 단호하게 말한다. 40년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무슨 사랑을 운우네요? 최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한다. 유언장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한쪽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가족이 전부 상속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 하나가 포기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영자가 묻는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해철 씨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난다. 진우가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저는 상속을 받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영자가 놀란다. 4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다는 게 우습지 않나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수진도 고민에 빠진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말순이 영자를 바라본다. 당신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영자도 지친 목소리로 말한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정해철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이 유언장은 그분 나름의 속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4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 앞에서 두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법적 다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철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재산이 두 가족에게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해철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것은 사과의 미소일까 아니면 교묘한 조작의 미소일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장례는 치렀지만 두 가족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말수는 집에서 해철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을 함께 산 집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였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 수진이 말하며 서재 정리를 시작한다. 해철은 책을 좋아했다. 서재에는 수백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경영서적, 역사책, 소설책까지 다양했다. 말수는 침실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해철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기증할 것들을 분류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건 뭘까? 말순이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낸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두꺼운 사진 봉투였다.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던 수진이 두꺼운 책 한 권을 들어올리는데 그 안에서 뭔가 떨어진다. 폴라로이드 사진들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수진이 급하게 어머니를 부른다.
말순이 달려와 사진들을 본다. 첫 번째 사진에는 해철이 영자와 함께 찍은 모습이 있다. 1980년대 패션을 한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다. 해철의 나이로 보아 30대 중반 정도로 보인다.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지?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본다. 두 번째 사진을 보고 말순은 더욱 충격을 받는다. 해철이 말순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보니 1985년이다. 영자와 찍은 사진과 불과 몇 개월 차이다. 아버지가 정말 두 곳을 오가며 사셨던 거네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말순이 침실에서 찾은 사진 봉투를 가져와서 쏟아낸다. 수십 장의 사진이 쏟아진다. 그 중에는 믿기 힘든 사진들이 있었다. 1983년 추석 사진 해철이 부산에서 영자 그리고 어린 진우와 함께 차례를 지내는 모습. 1983년 추석 사진 같은 해 해철이 서울에서 말순, 수진과 함께 차례를 지내는 모습.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이 두 사진을 비교하며 말한다. 같은 추석에 두 곳에서 차례를 지내셨다고요? 말순은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한다. 패턴이 보인다. 해철은 거의 모든 명절과 기념일을 두 번씩 보냈다. 부산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1984년 신정 부산에서 영자와 떡국을 먹는 해철, 서울에서 말순과 떡국을 먹는 해철. 1985년 어린이날 부산에서 진우와 놀이공원에 간 해철, 서울에서 수진과 놀이공원에 간 해철. 1986년 생일 부산에서 영자가 준비한 생일상 앞에 해철, 서울에서 말순이 준비한 생일상 앞에 해철. 체계적이었네요. 말순이 씁쓸하게 말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해철의 세심함이 드러난다. 부산에서는 캐주얼한 옷차림, 서울에서는 정장 차림. 심지어 안경도 다르게 쓰고 있다. 부산에서는 뿔테 안경, 서울에서는 금테 안경.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철저한 분이셨나요? 수진이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된다. 이때 현관벨이 울린다. 영자와 진우가 찾아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유품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부산과 관련된 물건들이 있으면 좀 보고 싶어서요. 말순이 사진들을 보여준다. 이것들 말씀이신가요? 영자가 사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난다. 맞아요. 이 사진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진우도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진다. 아버지가 정말 두 가족을 모두 챙기셨던 거네요. 챙겼다고요? 말순이 쓴웃음을 짓는다. 이건 챙긴 게 아니라 속인 거죠. 하지만 사진들을 더 자세히 보면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이 있다. 해철의 표정이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서울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 연기하는 것 같지 않다. 이상해요. 수진이 말한다. 아버지 표정이 두 곳에서 모두 진짜 행복해 보여요. 영자가 1995년 사진을 보며 말한다. 이때 그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순도 기억을 더듬는다. 저도 그 시기에 해철 씨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술도 자주 마시고. 사진 속에서 1995년 이후 해철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지만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수진이 분석한다. 마지막 사진은 2018년이다. 해철이 혼자 찍은 셀카인데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다. 두 가족 모두에게 미안하다. 사랑했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 언젠가는 용서받고 싶다. 네 사람은 모두 조용해진다. 사진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한 남자의 복잡한 내면과 40년간의 이중 생활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가 조용히 묻는다. 말순이 사진들을 정리하며 말한다. 일단 이 사진들은 우리가 함께 나눠 가져야겠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영자가 동의한다. 하지만 이 사진들이 드러낸 진실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해철이 정말 두 가족을 모두 사랑했다면 그의 선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진 발견 후 며칠이 지나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가 그중 하나였다. 정해철이 정말 진우와 수진의 아버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두 가족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최 변호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입을 연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자가 초조하게 묻는다. 진우 씨는 정해철 씨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말한다. 문제는 수진 씨입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수진 씨와 정해철 씨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빈소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수진 씨는 정해철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반복한다. 수진이 충격에 빠진다.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란 말이에요? 말순이 주저앉는다. 말이 안 돼. 해철 씨가 수진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어머니,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린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때 영자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잠깐만요. 혹시 뭘 아시는 게 있나요? 최 변호사가 묻는다. 영자가 주저하다가 입을 연다. 1981년 말에 해철이가 부산에 왔을 때 이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아는 여자가 임신했는데 그 여자의 언니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한다고. 언니요? 말순이 놀란다. 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혹시 말순 씨에게 언니가 있나요? 말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언니가 있어요. 오말금이요. 어머니, 이모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수진이 놀란다. 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 말순이 힘겹게 말한다. 1982년에 교통사고로. 최 변호사가 정리한다. 그럼 혹시 수진 씨의 친어머니가 맑음 씨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언니가 1981년에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키우겠다고 했죠. 그럼 저는 수진이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다. 너는 내 조카야. 하지만 내가 낳아 기른 것처럼 생각했어.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진우가 혼란스러워한다. 그럼 수진 씨의 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자가 기억을 더듬는다. 해철이가 그때 말했어요.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다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해줘야 한다고. 그럼 아버지가 이모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한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언니가 해철 씨를 좋아했어요. 내가 만나기 전부터. 하지만 해철 씨는 나를 선택했죠. 그런데 언니와도 관계를 가졌다는 건가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언니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말했어요. 수진이의 아버지가 해철 씨라고. 말순이 힘겹게 고백한다. 영자가 분노한다. 그럼 그 사람이 자매를 모두 우롱한 거네요. 어머니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수진이 원망스럽게 묻는다. 어떻게 말해? 내가 이모의 딸이라고. 아버지가 이모와 바람을 피워서 너를 낳았다고. 말순이 서럽게 운다. 최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한다. 그럼 정리하면 정해철 씨는 김영자 씨와 결혼한 상태에서 오말금 씨와 관계를 가져 수진 씨를 낳았고 그 후 오말순 씨와 결혼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진우가 복잡한 심정으로 말한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새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네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정리한다.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자가 씁쓸하게 말한다. 45년을 기다린 나도 40년을 함께 산 당신도 모두 그 사람에게 속은 거네요. 말순이 수진을 바라본다. 미안해, 수진아. 진실을 숨기고 살았어. 어머니. 아니, 이모. 수진이 말을 정정한다. 아니야, 나는 너의 어머니야.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40년 넘게 키웠잖아.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는다. 진우가 조용히 말한다. 그럼 이제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답한다. 법적으로는 진우 씨만 정해철 씨의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두 가족 모두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으니 복잡하네요. 영자가 한숨을 쉰다. 이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수진이 조용히 말한다.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이모가 아버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말순이 주저하다가 말한다. 언니가 죽기 전에 말했어. 해철 씨라고. 하지만 유전자 검사에서는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진우가 지적한다.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진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수진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해철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 것일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다. 두 가족은 각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자가 갑자기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한다. 저에게도 유언장이 있어요. 영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한다. 뭐라고요? 말순이 놀란다. 영자가 낡은 봉투를 꺼낸다. 해철이가 2019년에 부산에 왔을 때 제게 준 거예요. 죽으면 열어보라고 했죠. 최 변호사가 의아해한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은 2020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두 개가 있다는 얘기네요? 진우가 묻는다. 영자가 봉투를 뜯는다. 이제 열어볼게요.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나 정해철은 이 유언장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 영자가 읽기 시작한다. 내 진짜 가족은 김영자와 아들 진우뿐이다. 오말순과의 결혼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수지는 내 친딸이 아니다. 뭐라고요? 말순이 소리친다. 영자가 계속 읽는다. 내 모든 재산은 진짜 가족인 영자와 진우에게 상속한다. 단 이 진실을 밝힌 자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최 변호사가 두 유언장을 비교한다. 이상합니다. 필체도 다르고 내용도 완전히 반대네요. 둘 중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네요. 수진이 말한다. 영자가 추가로 말한다. 해철이가 이 유언장을 줄 때 말했어요. 나중에 다른 유언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다라고. 그럼 최 변호사님이 가지고 계신 유언장이 가짜라는 건가요? 진우가 묻는다. 최 변호사가 당황한다. 그럴 리가. 정해철 씨가 직접 제게 맡기신 건데요. 말순이 분노한다. 이것도 해철 씨의 조작이에요. 죽어서도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영자의 유언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오말수는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다. 수지는 다른 남자의 딸을 데려와 내 딸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영자가 계속 읽는다. 거짓말이야. 말순이 소리친다. 내가 언제 돈을 노렸어요? 김영자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45년을 기다려준 진짜 아내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수진이 울먹인다. 이건 너무해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분이셨나요? 이때 진우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어머니, 이 유언장 날짜를 보세요. 2019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부산에 오셨나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왔었어요. 며칠 머물다 갔죠. 하지만 저는 2019년 12월에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수진이 말한다. 사진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진다. 같은 시기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다. 최 변호사가 전문가에게 연락한다.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위조입니다.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다. 놀랍게도 두 유언장 모두 정해철의 필체가 맞다는 결과가 나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순이 믿을 수 없어 한다. 감정사가 설명한다. 두 유언장 모두 정해철 씨의 필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작성 시기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해철 씨가 두 개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영자가 묻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예요? 진우가 묻는다. 의도적으로 두 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순이 분노한다. 죽어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군요. 이때 수진이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혹시 아버지가 우리 중 누가 더 자신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한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에요? 영자가 묻는다. 두 유언장 모두 진실을 밝힌 자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는 우리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정해철 씨는 마지막까지도 두 가족을 시험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두 유언장의 내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한다. 그럼 재판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말순이 묻는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자가 결심한 듯 말한다. 좋아요. 재판해요. 45년 동안 속고 산 게 억울해요. 말순도 맞선다. 저도 40년 동안 헌신한 게 억울해요. 끝까지 가봐요. 두 가족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진짜 승자가 누가 될까? 그리고 해철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재판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불안이다. 40억의 재산을 둘러싼 싸움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것이다.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 가정법원 대법정에는 두 가족과 변호사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방청객들로 가득하다. 언론에서도 40억 상속 재판이라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한다. 정해철 씨의 유언장 진위 및 상속권 확인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한다. 김영자 씨는 1978년부터 정해철 씨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진우 씨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친아들입니다. 반면 오말순 씨와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며 수진 씨는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말순 측 변호사가 반박한다. 하지만 오말순 씨는 40년간 정해철 씨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수진 씨를 친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 관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두 가족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먼저 수진이 증언대에 선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린다. 말순이 깜짝 놀란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재판장이 묻는다. 20살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 아니, 이모가 술에 취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친딸이 아니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나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인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였어요. 법정이 술렁인다. 말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본다. 그럼 당신은 거짓말을 하며 상속을 받으려 했다는 말입니까? 영자 측 변호사가 추궁한다. 네.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인다. 이번에는 진우가 증언대에 선다. 그도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이 놀란다. 아버지가 부산에 올 때마다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렸어요.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진우의 목소리가 격앙된다. 영자가 진우를 말리려 하지만 진우는 계속한다. 1995년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하게 맞으셨어요. 늑골이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왔었죠.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나요? 재판장이 묻는다. 어머니가 만류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참겠다고 하시면서 진우가 눈물을 흘린다. 영자가 일어나서 소리친다. 진우야, 그만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45년 동안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면서 뭐 하셨어요? 진우가 어머니에게 대든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된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한다. 이제 말순이 증언대에 선다. 그녀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 저는 해철 씨의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어떤 돈을 말하는 건가요? 1990년에 해철 씨가 사업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을 제가 몰래 빼서 제 언니 병원비로 썼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다. 그것을 해철 씨가 알고 있었나요?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어머니, 그런 일이 더 있어요. 말순이 계속한다. 2005년에는 해철 씨 몰래 부동산을 팔았어요. 수진이 유학비 때문에. 재판정의 분위기가 차가워진다. 두 가족 모두 서로에 대한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영자도 증언대에 선다. 그녀 역시 숨겨온 진실을 말한다. 저도 해철이를 속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속였나요? 1987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해철이가 서울에만 있고 부산에 안 내려올 때였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진우가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 그뿐만 아니에요. 그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해철이한테서 돈을 받았어요. 수술비라고 하면서.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진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다. 재판장이 정리한다. 그럼 지금까지의 증언을 정리하면 수진 씨는 자신이 친딸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속을 받으려 했고, 진우 씨는 아버지의 폭력을 숨겼으며 말순 씨는 돈을 훔쳤고 영자 씨는 불륜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판장이 묻는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진우가 일어서서 말한다. 재판장님, 저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영자가 놀란다. 45년 동안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기다린 어머니, 돈을 훔치면서도 가족을 지키려 한 말순 이모, 거짓말을 하면서도 딸을 사랑한 수진.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진우야, 뭔 소리야? 영자가 소리친다. 어머니, 그 사람의 재산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45년 동안 우리를 속인 사람의 돈으로요? 수진도 일어선다. 저도 포기하겠어요. 저는 애초에 그분의 친딸도 아니었고 거짓말로 상속받을 자격도 없어요. 말순이 눈물을 흘린다. 아이들아. 영자도 복잡한 표정이다. 그럼 이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거네요. 재판장이 말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한다면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됩니다. 기부라. 말순이 중얼거린다. 이때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기를. 법정이 조용해진다. 40억의 재산을 둘러싼 싸움은 끝났지만 남은 것은 돈보다 더 깊은 상처들이다. 과연 이 가족들이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용서와 화해의 심판 말이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40억의 재산은 모든 상속인이 포기함에 따라 정해철의 유언대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었다. 언론은 40억 포기한 가족들이라며 화제를 만들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서울 한강공원. 말순과 영자가 마주 앉아 있다. 2달 전만 해도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던 두 여인이지만 이제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참 우스운 일이네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연다. 2달 동안 그렇게 싸우더니 결국 둘 다 피해자였다는 걸 깨닫게 되다니. 말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해철 씨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시험한 것 같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하려고. 45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영자가 씁쓸하게 말한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순도 동감한다. 두 여인은 잠시 침묵한다. 한강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긴다. 그래도 말순이 조용히 말한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둘 다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자가 묻는다.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연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 가짜는 아니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선택이 옳았다는 건 아니죠. 말순이 말한다. 당연하죠. 우리를 속이고 산 건 변명할 수 없어요. 영자가 동의한다. 이때 멀리서 진우와 수진이 걸어온다. 재판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같은 아버지를 둔 것은 아니지만 묘한 형제애를 느끼고 있다. 어머니들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 다가온다. 이모 어머니. 진우가 두 여인에게 인사한다. 네 사람이 함께 앉는다.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순이 진우에게 묻는다. 아버지 회사 정리하느라 바빠요. 직원들 퇴직금도 챙겨드려야 하고. 진우가 답한다.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수진이 말한다. 고마워요, 누나. 진우가 수진을 누나라고 부른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누나로 여기고 있다. 영자가 말순을 바라본다. 말순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해철 씨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게 막막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45년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영자도 한숨을 쉰다. 진우가 제안한다. 어머니들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두 여인이 동시에 놀란다. 그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하신 만큼 서로 의지하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우가 설명한다. 수진도 동의한다.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텐데. 말순과 영자가 서로를 바라본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서로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순이 말한다. 그러게요. 같은 남자에게 속은 사람끼리. 영자가 웃는다. 며칠 후 놀랍게도 두 여인은 함께 살기로 결정한다. 서울에 있는 말순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것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수진이 이삿짐을 나르며 말한다. 운명인가 봐요. 영자가 답한다. 45년 동안 같은 남자를 사랑했으니까. 진우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말한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당황하실걸요. 말순이 웃는다. 자신 때문에 원수가 될 줄 알았던 두 여자가 친구가 되었으니까. 한 달 후 두 여인은 완전히 적응했다. 영자는 요리를 잘하고 말순은 청소를 잘해서 서로 보완하며 살고 있다. 이상해요. 영자가 저녁을 준비하며 말한다. 45년 동안 혼자 살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사니까 좋네요. 저도요. 40년 동안 해철 씨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말순이 답한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영자가 말한다. 무슨 선물이요? 서로를 만나게 한 것 말이에요. 우리 둘 다 외로웠는데 이제는 서로가 있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 진우와 수진도 함께 모인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다. 어머니들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한다. 그러게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진우도 동의한다. 영자가 말한다. 아마 짐이 내려놓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45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짐, 원망하는 짐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요. 속았다는 분노, 배신감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를 용서하신 건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두 여인이 잠시 생각한다. 용서라기보다는 영자가 말을 고른다.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예요.
두 가족 모두 사랑했지만 선택할 수 없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선택이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말순이 덧붙인다. 다만 더 이상 그 일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인다. 정말 다행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지내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진우가 말한다. 영자가 웃으며 말한다. 그러게요. 해철이가 만들어준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식사 후 네 사람은 해철의 사진을 꺼내본다. 예전처럼 원망스럽지 않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람도 외로웠을 거예요. 말순이 말한다. 두 가족을 오가며 살면서 누구에게도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으니까.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영자도 동의한다. 진우가 아버지의 사진에게 말한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테니까. 수진도 말한다. 아버지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 밤이 깊어간다. 두 여인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말순 씨,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영자가 묻는다. 진우 회사 일 도와주러 가려고 해요. 영자 씨는요? 저도 함께 가려고요. 우리 아들이니까. 영자가 웃는다. 우리 아들이요? 말순이 되묻는다. 네, 이제는 우리 둘 다의 아들이잖아요. 두 여인이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간다. 해철의 사진이 거실에 혼자 남겨진다. 그의 미소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인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 고마워한다는 표정 같기도 하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온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네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45년의 기다림, 40년의 동거, 그리고 두 달의 갈등을 거쳐 마침내 찾은 진짜 가족. 혈연이 아니어도 법적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인 것이다. 해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40억의 재산이 아니라 네 사람이 서로를 찾게 해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정말로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